자, 요번에 볼 것은 당 말기 때부터 일어난 이제 그 상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당 말부터 이제 송나라 때까지의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상업상의 혁명 그 변화를 상업혁명이라고 하고 방송병역계의 일환으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당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당 제국이 300년의 이제 통일시대는 국내적으로 전란이 없지 않았으나 그 외부로부터는 큰 침해 없이 비교적 오랜 평화를 유지되었다. 그의 당의 개방주의 정책으로 외국과의 문물이 자유롭게 교육되면서 국내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남북을 연결하는 운하의 개통과 군사도료의 확충으로 교통수단이 정비되면서 남북조 시대에는 지역 규모의 시장이었던 것이 전국적인 강역시장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먼저 이 농업 생산량을 보면 그 당시 하중과 강남 지방으로 이제 중심 강남 지방이 주 생산지였던 벼농사가 하북 지방까지 확대됐고요. 그리고 강남의 미국 또한 농업 기술의 발달로 그 생산량이 증가됐다. 경작지도 확대돼서 보리와 콩, 미대 생산량이 늘어나 농업이 발전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또 뭐냐면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항법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항법이. 이항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뭐냐면 이모작도 가능하죠. 이모작도. 그래서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일반화되죠. 송나라 때. 예. 자, 또한 평화의 지속과 농업 생산의 발전은 인구 증가를 가져와 이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비단차, 소금의 생산이 늘었다. 당대 이제 비단 생산은 하북, 상동, 강속, 절강, 사천 지방이 확대됐고 목면도, 이 목면이라는 것은 이제 연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면직물이죠. 이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서 원나라 때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죠. 원나라 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때도 이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고려 후기 때 이 목화가 이제 확대되지 나갔잖아요. 면직물이요. 자, 목면도 이제 남방의 복권 이남에 전파되어 소규모이긴 하지만 간의 수공으로 발전했다. 또 소금, 비단, 차, 쌀이 중요한 상품으로 되었으며 특히 벼가 개량되어서 하북 지방에서 쌀 생산이 확대되었고 설탕의 생산 기술도 발달했다. 자, 이는 태종이 인도에 사신을 보내 설탕 생산 기술을 습득한 원인도 있었다. 당대에는 음차, 이게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일종의 전매품이 돼 가지고 앞에서 이런 친치군이 양성할 때 경비가 이 차를 다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했던 거죠. 음차 풍습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차가 사천, 호북, 절강 지방에 재배되어 특산물로 등장하였고 강남 지방의 풍부한 생산품이 하북의 소비지로 운반되었다. 자, 이리하여 수양제가 건설한 운하는 남북에 있는 대동맹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양자간 유형과 절강 지방의 이제 경제 개발은 자연히 강서, 강동, 강서의 하천 유역과 해안지대 개발을 촉진시켰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당대 국내적 평화와 산업의 발달은 자연적 인구의 증가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당말에 들어가면 인구가 강남의 인구가 이제 강북을 능가하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강북의 인구가 도우동에서 남이한 결과도 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보면 송나라 때 지방행정구 중에 제일 큰 단위가 로거든요. 이 로의 수가 그 원래 강남이 더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육조일에 계속되어 온 북방부터의 강남의 인구 이동은 8세기 중엽 안산의 난을 계기로 해서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양자강 이남의 강남 지방은 물론이고 사천이나 복권, 강동, 강남 지방에서까지 그 뭐냐면 인구 이동이 확대되었다. 자, 인구가 남북 비율은 당대에 이어 거의 비슷해지고 다음에 이제 송대에 들어서 북방이 35%, 남방의 65%가 역전 형성이 나타 이렇게 있는데 이미 당나라 말기 때부터 역전 형성이 일어났어요. 요거는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수공업은 기족 사회 발전으로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장안에서는 국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형 공장이 있고 민간이 건영한 염색, 제분, 정미, 직조 공장이 성립되었다. 강형 공장은 소부감이나 장자감 또는 군기감에서 가난하고 간천민인 공호를
사격했는데 이들 번장이라고 했다. 자, 이 밖에도 명장자 또는 교화라고 부르는 교용 직공들이 있었고 간노비나 뭐 제수를 사격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도자기 공업이 이제 뭐냐면 당삼체죠. 어, 이 당삼체는 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용적인 이제 뭐냐면 평상시 사용했던 건 아니고 장식용이나 부장품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예. 이 당상체가 이제 요삼체로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죠. 요나라. 그래서 이 도자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 실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송나라 때 들어가세요. 송나라 때. 자, 네, 상업의 발달은 죄송합니다. 이 걸려. 자,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화폐 경제와 금융업의 발전을 수반하게 되었다. 당해화폐로는 상류사에서 금, 은등이 교환 매개체가 되었고 일반 통화는 동전이 사용되는데 고조는 그 원래 오수전 대신에 개헌통보를 이제 발행했는데 이는 그 당대에서 가장 널리 유통된 화폐다. 그래서 오수전 같은 경우에는 위신남북 쪽까지 유통되다가 요게 이제 개헌통보로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되죠. 자, 이 밖에도 화폐로 고종시대 때 건봉천복, 그 다음에 숙종 때 건원중복, 요거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 때도 이제 비슷한 화폐를 만들었죠, 이때. 자, 대종시대 때 그 대역원복, 그 다음에 덕종시대 때 건중 통보가 발행되었다. 또한 평안이라는 어음제도가 이제 있었다. 이는 상업 목적으로 원거리 여행하는 차상인들이 헌금을 지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장안의 진주원이라는 곳과 부에 의뢰하여 편안을 발행되고 발행되어 거래된 곳으로 비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폐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특정한 지정에 가고 이제 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뭐냐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 최초의 이제 화폐가 만들었다, 지폐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의 금융업은 신용을 기반으로 그 활발히 이제 발전하였다. 그중에 돈과 물품을 보관하는 개방 제도가 있었는데 이 개방은 전물로 이제 맡긴 상인이 타인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취인이 그 수표를 제출하면 내어주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뭐냐 물품을 개방에 맡기면 그 증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수표를 받으면 수표가 뭐 해서 자기 가지고 있다 자기 물건 되찾을 수 있고 나중에 이 수표를 받은 수취인들이 또 지정된 가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또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물자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맡긴 담보물을 맡긴 것을 가져갈 수 있죠. 자, 오늘날 정당포와 같은 물품을 받고 돈을 창출하는 기관도 나타났다. 또 금융업은 금융은 그 이익을 막대하 상인은 물론 귀족과 관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도시무 발달과 대무역 확충을 볼게요. 자, 각 분야에 거친 상업 생산의 증가는 자연히 상품 교육에 촉진하면서 국내 시장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상업도시들이 번성했다. 자, 수도 장안과 동동 남양은 대표적인 정치 상업도시로 번영했다. 장안은 이제 그때 인구가 거의 1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제국의 수도에 알맞게 공대한 그 도시계획 아래 그래서 주례 입각에서 이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장안을 보면 북쪽에는 이제 항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는 두 개의 큰 시가 있죠. 동시, 서시. 예. 그리고 이제 주작대로가 있고 각각의 방들이 있죠. 방들이. 그래서 이제 방들은 이제 야간 통행이 실시돼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닫고 그리고 또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마음대로 개설되지 못하죠. 간설 시장인 동시와 서시 지정된 곳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나라의 장안은 이 도시 모형은 후에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다음 신라나 이제 발해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도선 건설에 큰 영향을 주고요.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자, 뭐 후지와라고 뭐 이렇게 이제 있고 또 이게 뭐냐면 헤이안고, 헤이안 쪼꼬, 예, 헤이 쪼꼬, 헤이안꼬에도 큰 영향을 주고 발에 이제 뭐냐면
상경선 같은 거 있죠. 예. 이렇게 있고 적어 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자, 하여튼 이 수도 건설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뿐만 아니라 장안은 중앙아시아 방면가의 무역의 중심지로 8세기 중기에 개원 연구에 인구 100만 명의 해안의 국제 도시로 번영하였다. 즉 페르시아, 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주, 보석, 옥기를 가져와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였고 외국 상인들의 왕래도 활발하여 사신의 수행원과 유학생 등이 머물면서 문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자, 양자강과 운하의 연변에 큰 도시들이 일어났고 강남의 강주, 명주 또는 영파, 양주 이런 무역항이 번창하였다. 자, 항소연한 때 강주에서 피살된 외국인이 12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도 국제도시로서 강주. 강주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홍콩에 보면 선전 있죠. 선전 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강주가 있어요. 그래서 강동소행이 지금 성주죠. 성도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행무역도 강주에만 한정해서 이제 했잖아요. 자, 하여튼 있고 입 밖에도 주, 부, 현 네, 소재지가 시장이 설치되었다. 북을 쳐서 정오에 개시를 하고 해지기 전에 문을 닫는 장안의 그러니까 야간 통행이 했다는 거야. 문을 닫는 장안의 동시 서신이 그리고 낙양의 동서남시가 유명하다. 지방의 시장도 규모가 작으나 대부분 이러한 시장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시에는 이제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파는 고깃간, 금우방, 의복점, 마구점, 그 다음에 이제 약재상 등이 이곳에 모여서 점포를 열었고, 그다음 동업점포였던 행이 있었다.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관리자는 행두 또는 행수라고 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이제 당나라 시대 때는 행은 있었는데 작은 없었어요. 작. 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송나라 때 이제 생긴 거고 당나라 때는 행만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외에 대도시 성곽바퀴나 지방의 소도시의 상업지구에는 정기적인 시장이 있었으니 이걸 초시라고 한다. 이 초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초시의 자유로운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서 그 도시 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줘서 요 초시로 인해서 송나라 도시가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송나라 시장이. 요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당나라의 도시와 송나라의 도시가 또 다르거든요. 예, 요걸 좀 비교할 필요 있어. 요 부분은 나중에 송나라 때 도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당대에는 대임을 발달했는데 이는 당의 대임 발전과 개방주의 정책으로 동서 간의 교통이 열리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자, 서역 제국과의 무역은 이미 수양제가 배군을 보내어 무역 재개를 깼고 당도 안서도부와 도독부의 호시장을 열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안서쪽 도독부는 이제 서역 쪽이죠. 저쪽 그 예전에 하서 사진이 있는 그 부분이고요. 자, 호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마시라고 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열었는데 호시장을 열어서 무역을 관리토했다. 자, 교역물품은 주로 소, 말. 요 말 같은 경우에는 기병양성, 기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양, 모피, 보석, 금, 향로가 수입되었고요. 비단, 공예품, 차가 수출되었다. 자, 바다로 이용한 해로 무역은 8세기 말 이후 아라비아 상인들 활동에 의해서 촉진되었고 강주나 천주, 양주는 무역하고 발달됐고 이곳의 세관인 시박살도 이 시박살이라는 것은 당송원 명나라 때까지 이제 쭉 지속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명나라 때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청나라 때는 이제 해관 같은 거 있는데 해관도 이 시박살은 여기 뭐냐 영향을 받는 거야. 이름만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상인들 해상 활동은 5세기 후기에 이제 이미 시작됐으며 가탐이 이제 항해 사달기에는 중국의 정구선이 유프라테스강 입구에 도달했다고 기록됐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태우는 중국의 거선이 인도 중국 간의 항도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당나라 때는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게 이제 육상 교통로보다는 해상 교통로를 많이 이용하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어. 원나라 무역 관련돼 갖고 그래서 당나라 때 이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육상길보다는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은 페르시아만의 안에서 항해할 수 있는 배를 이용했으므로 그들은 인도의 신론에서
여기는 오늘 스리랑카죠.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거선을 받고 타고 중국에 내항하였다. 자, 이로 믿어 이제 중국의 해상 활동의 규모가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다 활동의 수입품은 상하, 솥불, 진주, 목면, 뭐 향료, 약품이었고 수출품은 비단, 공예품, 뭐 도자기, 동종 등이 있었다. 자, 당의 이제 귀족들이 외국 무역에 자본을 투자한 예도 적지 않았으며 그 이익 또한 막대했다. 특히 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잘 나갔죠. 특히 일본에 많이 이제 수출됐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동전을 이제 뭐냐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되게 당나라, 뭐 송나라 이런 동전들을 막 수입해다 썼어요. 얘네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상업과 도시 발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농업하고 이제 상업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예. 먼저 볼 게 뭐냐면 한의중 관련된 내용 볼게요. 한의중에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여기 그 187페이지 보세요. 187페이지. 자, 한의중에 인제 그 뭐냐면 내용 중에 농업 생산 발전과 강남의 이동인데 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송을 거쳐서 인제 했던 거예요. 당 말부터 해 갖고 송나라의 인제 농업 교정 경제 발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인제 겹치긴 하는데 송나라와 연결돼서 인제 좀 보실 분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변화들을 인제 보통 상업혁명이라고 당송병역기에서 상업혁명의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농업혁명. 그래서 당 말부터 이 송나라 때까지 여러 가지 농업 생산의 변화들, 발전들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업 생산이 많아지면서 인제 뭐가 가능하게 됐냐면 상업혁명이 가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당송 병역계의 큰 주요 이제 뭐냐면 사회 경제적 그 키워드가 이 농업혁명하고 상업혁명인데 요게 인제 뭐냐면 당 말부터 해서 송나라 때까지 인제 이렇게 거쳐서 인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볼게요. 양세법 실시로 인해 조용조만 폐지된 건 아니나 분전제도 그 의의가 잃게 되었다. 이미 이전 시기부터 대토지 소유제가 진행되었지만 아인사이난과 양세법 실시 계획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토지에 모아서 대토지에 소유하게 된 계층을 형세호라 부른다. 자, 이들은 지주로서 몰락한 군전 농민을 전호로 고용해 자신들의 토지를 소작시켰다. 자, 이것이 당 후기부터 인제 등장한 지주 전호제의 관계다. 다음 한편 장원제라고 하는데 장원제는 토지 소유 형태와 생산 관계인 지주 전호 관계의 성격 규명은 당송 간의 사회병을 성격 지우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물론 군전 시대 때는 장원은 존재했지만 군전제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제 이 장원의 운영은 인제 여기서 뭐 중구난방을 적어 놨는데 크게 인제 두 가지죠. 부지 지주는 문벌 귀족들이고 그다음에 저기 인제 그 항거 지주들 는 주로 인제 지주 계층들, 형세후 계층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세후 계층들이 비중이 점점 커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후기부터 등장한 요게 주요 당후기부터 등장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인제 이미 신흥 지주층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여튼 당후기부터 등장한 신흥 지주층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장원은 균전제의 존재 자체를 위협을 주는 것이다. 자, 이들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장원의 소유 형태가 서양의 중세 그것과 유사하다고 본다. 자, 요거는 인제 주로 그 어떤 학파냐면 동경학파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동경학파가. 예.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뭐 직접 생산자 전후의 신분도 토지에 얽매여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지주에 예속되는 농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인제 보는데 자, 이 동경학파들은 되게 고대에서 인제 중세로 넘어갈 때 그 가도기 시기들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8 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안사에 나는 전후해 갖고 요게 가도기 시에서 이제 중세 인제 사회, 농노제 사회로 인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얘네들의 입장을 뭐냐면 장원을 중세 장원제로 보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애들을 인제 뭐냐면 농노로 좀 봐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얘네들 구식에. 근데 반면 일부 학자는 요때 장원에도 자본 토지를 합쳐 대토지 소유가 가능한 것이지 토지 소유는 영세와 분사되었다 본다. 따라서 지주는 이런 영세한 토지를 분산 소작하여 전후 대체 관계를 통해 소작시켰다고 보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학파냐면 경도학파죠. 그 경도학파도 8 세기 때 이제 변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요 계기에서 처음에 중세 사회가
근세사에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 시기도 보고 근세사이다 보니까 인제 장원도 일종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시대 때 그 서양 중세처럼 큰 자원이 아니라 자원 규모도 적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농노 계층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했다. 요렇게 보고 있어. 이게 인제 동경학파하고 경동학파 간의 어떤 시대 구분 논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당나라 중기 후 안산을 난 이후에 이런 가도기 시기와 그 송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고대도 볼 것이냐 아니 중세도 볼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근세도 볼 것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인제 상당히 이제 강자 중국사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막상 당송병역기 관련된 내용들 보면 별로 없어. 예전에 인제 기출 문제 한두 개 나왔나? 아주 그때? 예. 그 외에는 안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 아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중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공부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중국학계 견해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선 중국학계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길 뭐 정기 봉건제 그다음에 후기 봉건제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주로 인제 중국학계에서는 명말총초를 되게 강조해요, 자본주의 맹하론에 따라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명말총초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참조를 보시면 되고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요 경동학파의 부분을 보면 이건 자본주의 계약 관계이며 저는 신분적인 해박된 자유민이었다는 견해다. 자 이런 시대 구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분히 논란이 있다. 요 부분은 송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계 부분에서요. 예. 자 하여튼 방송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 중에 농업 생산의 증대에 특히 두드러진다. 이걸 농업혁명이라고 했죠. 당 후반기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개간지와 수리시설의 신축과 정비를 통해서 그 당시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대, 품종의 다양화, 신품종의 도입과 보급. 이거는 송나라 때 이제 도입된 이제 뭐냐면 참파벌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경지는 하복의 육전도의 일부 확대됐지만 대부분 농농사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제 확대됐고요. 저지대를 뚜껑을 막아서 개간하는 방식의 형식이 우전이나 위전의 개발인데 요거는 인제 그 호수가 많잖아요, 저습지. 이런 것들을 막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전농법을 하는 거야. 모내기 방법, 이항법을 하고 이 우정하고 위전은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요거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강남에 이제 수도작을 할 때 대표적인 그 논형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당 후기의 농기구 발달이 현저했다. 당말 소주 출신의 육구몽은 내사경에 의하면 그 내사경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강남 지방의 농사법을 최초로 적은 서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가 등장하는데 흙을 뒤집는 발톱판이 부착되어 고성능 쟁기라고 쓰여 있다. 자 이 쟁기는 송대 이후에 정근대 중국 사회에서 기본형이 되어 강남 지방의 강범위에 사용되었다. 자 이와 함께 서대라는 정지 도구를 인제 표현하여 표현을 했고 서대 동굴은 인제 그 앞에 이제 흙들을 좀 가르기 위해서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날 가래와 인제 유사한 농기구를 보급했다. 자 관계 농기구 분야에서 용골차. 용골차는 인제 여기 나와 있나 요거죠, 요거.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퍼올려 놓는 건데 지금이야 펌프를 해 갖고 퍼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인제 그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 용골차를 인제 그 당시 강남에서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인제 이 용골차가 일본에도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골차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이게 뭐냐면 너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모르신데 악마가 있어요, 악마. 그래서 이게 마처럼 이게 만들어 갖고 이게 말 같은 이 모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저으면서 인제 모를 심는 방법이죠. 예 강남 지역의 악마. 자 이렇게 인제 있던 거. 자 이거는 수전농법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게 선보여서 소리가 이제 필수적인 쌀 농사의 효율성을 제거시켰다. 다만 이러한 진보된 농기구에 소요한 것은 남송 시대까지 장원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농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규모가 큰 이런 장원 경영자들만 이제 주로 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편 윤작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지 이 지역이 금방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반농생 속, 맥, 두 이런 것들 결합에 의해서 인제 2년 3 부작이 행해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농동셋은 도맥. 도맥이라는 건 이제 도는 이제 쌀, 맥이라는 건 고지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을 이모작이 시행됐다. 자, 이모작은 이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시행되고 이항법이 시행되면서 이모작도 같이 시행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송나라 때 들어서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북 지역의 이념 삼봉작이 이제 시행된 것은 양세법의 징세 그 품목의 두. 두는 콩이죠, 콩. 콩의 원산지는 만주와 한반도에 원래 중국에 없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확대되는데 이 콩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보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이 이제 몰려내는 동물성 단백질로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거나 이제 중국, 일본은 식물성 단백질 같은 두부나 뭐 간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콩이 널리 일반화됐기 때문에 예. 자, 윤작을 가능하기 위해서 품종의 다양화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12법 발전이 전제되어야 됐다. 강남의 수도작의 경우에 품종이 다양화되면서 조도와 만도의 구분이 명확했고 조도는 이제 뭐냐 빨리 있는 쌀이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있는 쌀인데 조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 중에 참파벌 카드들이에요. 참파. 뒤에 얘기했지만 참파벌인데 이게 이제 그 빨리빨리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작도 가능해. 이기작, 상기작도 가능한 종인데 참파벌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벌은 하고 좀 다르죠. 쌀알이 우리는 좀 약간 당립종이죠.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이거는 요 참파벌 같은 조도는 좀 약간 빨리 긴 장립종이야.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요게 좀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인도나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이제 기축하는 쌀을 먹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손을 가지고 먹는 게 차이가 떨어져서 그래. 그리고 만두 같은 게 우리들이 이제 먹는 이제 당립종이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도형이라고 생각하는 정미, 이 조도, 예. 그러니까 장립종이 당대에 보급되면서 했는데 다수의 품종인데다가 열악한 환경에 저습지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정미가 이제 참파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정송도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정미하고 정송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그 얘들은 요런 형태다. 길쭉하게 생긴 그 형태의 이제 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송대에는 지금의 남부 베트남 지역에 수입된 정송도가 어, 내성이 내성이 뛰어나 다수 각 품종 업속이 재배 명적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그 정성도도 정배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다수학 품종이고 열악한 환경에도 잘 자라. 비슷해.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정성도 또는 참파에서 왔기 때문에 참파도라고 하죠. 베트남 지역이 참파. 그 당시 남부 지역이 참파였잖아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 요 부분이. 근데 요 기출문제는 당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송나라 때 나왔어요. 송나라 때. 예. 자, 성숙 기간이 짧은 조도가 개발되면 이기작이 가능했고, 이기작은 이제 그 송나라 때 일부 지역에서 보여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것은 어느 때냐면 명나라 때 들어서 일반화되죠. 강남을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기작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상기작까지 돼. 보통 이제 기작이란 거는 쌀을 같은 작물 두 번 짓는 거고, 모작은 뭐냐면 다른 작물 두 번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기작은 쌀을 두 번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북 지역에서는 종래 속 대신에 소맥이라 부르는 밀이 널리 이제 경작되었고, 당대에는 이제 맷돌로 경영을 보아 분식이 성행했다. 그래서 보통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식 요리가 발달됐죠. 우리가 뭐 짜장면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저쪽 강북 지역의 그 뭐냐면 요리잖아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분식이 아니라 이렇게 쌀 요리, 우리가 먹는 이제 그런 요리가 발달돼 있어. 예. 자, 당대에 정착된 분식 품종은 송대 하북뿐만 아니라 강남까지 확대됐다. 이건 인구 이동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인구 이동. 자,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남쪽 이동하면서 분식이 보급됐는데 강남의 도시에서 술 비섭하거나 기근에서 농민을 구제할 때 이용했다. 요게 이모작과 달린 이 미대 수학부는 전호가 이제 소유했으며 전호가 다투어 미대를 경작하게 되었다. 자, 한편 지적을 유지하고 증강시켜 벼의 인분 또는 진흙과 석회 등을 사용한 시빅 기술이 발달됐고 파종 기술 면에서 모판을 키워서 논으로 이제 걷는 옮겨 심는 전시법. 요건 이항법이라고 하죠. 이항법. 그리고 이제 파종할 때 말을 타는 형태로 모를 심게 하는 악마의 도입은 눈부신 진보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있는데 이런 변화상은
당 말 때부터 해서 송나라 때까지 변화상이에요. 네. 그래서 동계에 보면 이건 송에 이제 나와 있어. 송나라. 이때 이제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요. 당대에 거치면서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에 송대가 나면 양자강화도의 델타 지역은 미국 생산의 중심지로 떠올렸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 말이죠. 소주가 홍수가 풍요되면 천하가 등장. 풍족하다. 어, 그래서 소주와 또 상주가 풍요되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 말이 있는데 요 지역은 양쯔강 델타 지역이죠. 예, 요거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때는 양쯔강 델타 지역이 그 당시에 곡창지대였고요. 그리고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명나라 때 들어가면 호남과 호북 지역이 이제 뭐냐면 곡창지대였죠. 예. 자, 이에 따라 당송기 때 경제 중심이 항하 유역의 하북에서 양자강 유역의 강남으로 이동했다. 자, 양세법이 실시했던 단계부터 이미 강남의 경제적인 하북을 압도했으며 이 지역은 순지기 때문에 당주의 재정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다. 자, 이 경제적 중심지는 양주로서 이제 대번역을 구가했다. 자, 인구도 안산한 이전까지 하북이 강남에 거의 비슷했지만 원한 연간,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말기 때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다. 자, 이는 삼국시대 이래 강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당송 간의 적극적인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것이다. 자, 여기에 5대 10국에서 10국의 적극적인 개발이 항복했다. 5대 10국 중에 10국은 그 뭐냐면 한 개 나라를 제외하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9개국이 다 강남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0국들이 부국 강경 정책에 입각해서 그 당시 뭐냐 농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인구비나 호대에 갈수록 더욱 격차를 보여줘. 남성대에 들어가면 7대 3 정도 벌어졌다. 이렇게죠. 자, 그다음에 상업과 도시의 발달을 볼게요. 자, 이렇게 그 증대된 농업 생산은 점차 상품 장매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지방의 지방적 특사를 진행되었다. 자, 이게 되게 보면 농업이 발달되면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잉여 인구와 뭐냐면 잉여 물자들이 많아지죠. 그 잉여 인구들이 이제 도시에 올라서 상공계층이 되고 그리고 잉여 물자들 처리하는 것에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되고 화폐 경제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송 말부터 이제 일어났는데 이걸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지역 간의 시장에서만 국한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각 지역 간에 이제 뭐냐면 비교 우위에 따른 상품을 만들어지고 이게 뭐냐 서로 교환하는 체제로 바뀌어요. 이 원고리 무역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각 지역 간에 특화된 상품들이 이제 재배되면서 서로 시장을 통해 교환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되고 이렇게 이제 전국적 유통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육로도 있지만 운하가 되게 중요하죠. 대규모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운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상업의 발달에 따라 그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 운송수단으로서 조언도 전개되었다. 또 도시 및 그 주변 지역은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가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대까지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상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했고 도시화에 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 교통과 상업 유통망이 갖추지 않았지만 대량 거래에 적합한 화폐가 등장하지 않은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그 대량 거래에 적합한 화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화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요게 대량 거래에 맞는 이제 뭐 고액 화폐가 없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농민도 강제 유통 경제에 편입되었고 역전제도 정비와 새로운 동료의 개원통법의 그런 주조와 같은 화폐 정책에 따라 전국적인 이제 시장망이 형성됐다. 상품화된 농업 생산물은 전문화된 수공업 제품과 함께 대량으로 거래되어 전국적인 시장망을 통해서 그 각지로 팔려나갔다. 자, 이러한 이제 상품의 발달에 따라 신용 간의 상인들의 연합 조직, 이게 행위죠. 중매상, 출하 조직, 상업 부기, 주산 등 경영 조직들이 대강에 성립되었다. 전국적인 이제 시장망의 성립은 상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줘 그 상인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이전까지 상인을 구분할 때 행상의 의미의 객상과 소비상이 자고 나눴지만 당호관계 때 들어가면
생산자와 소매상 혹은 소비자 사이의 중매인 또는 판매 대리의 기능을 가진 아행과 악해가 이제 등장했다. 자, 그리고 이에 도매상과 참고물 기능을 가진 정호, 저전 등이 발달했으며 원격지 상인으로서 상인할 수 있는 객상이나 경상, 외국 무역을 이제 종사한 박상, 점포를 수행한 포 등등 이런 것도 여러 상인 집단이 등장했는데 이런 상인 집단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뒤에 송나라 때도 연결돼 있거든요. 송나라 때 다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같이 상업의 발달은 전국적인 규모의 도시화 형상을 가져왔다. 당송을 경계로 도시의 기능 이전까지는 보통 당나라의 도시 기능은 행정적 정치적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송나라 때 들어가면서 상업적 도시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당말이 되면 거주지의 상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앞에서 했지만 당나라 때까지는 되게 동시, 서시 딱 지정된 곳에서만 이제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 들어가면 도시 밖에 있는 초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인제 뭐냐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확대돼서 그 송나라 때 들어가면 아예 인제 뭐냐면 그냥 온 곳에 다 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업이 가능했다는 거. 자, 상점과 수공업자의 작업장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에 잡게 되고 곳곳에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공업의 보장을 위해서 당송 때 상공업자는 동업단체들이 등장했는데 상인단체는 송대는 행단이라 불렸고요. 수공업자의 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당송대도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 작은 송나라 때 등장을 했어요. 송나라 때. 그리고 방제가 있었는데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붕괴돼서 그 당시 이제 송나라 때는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자유로운 거주가 가능하게 되고 치안을 유지를 목적으로 상이라는 관할 구역을 설치했다. 자, 송대 대도시의 변화와 자유로운 발전상은 다음에서 설명 동경몽화론에 잘 고사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때 동경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그 개봉이죠. 송나라 그 북송시대 때 그 수도의 개봉을 얘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교육적으로 초시와 혀시가 발달됐다. 초시는 간에서 설치한 시와 다른 시골의 시를 의미하는 건데 당대에 대해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곡물과 간단한 일용품이 거래됐으며 대개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장이 열렸지만 매일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다. 자, 이러한 초시들과 선성에 설립된 시와의 중간 단계 시장인 진시가 발달했다. 진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주로 군사적 요충지와 관련된 거죠. 군사적 요충. 네. 그래서 군사 요충지인데 여기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들도 많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형성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진시는 당말과 5대 절도사 시하에 진장이 병사와 함께 주둔한 요지의 그 명칭에서 비롯됐으며 송대는 상업 측량으로서 성격이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그냥 의정부 동두천 같은 그런 도시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송대 사업과 도시의 발달이 쭉 나와 있는데 요 관련된 부분은 거기 뒤에 이제 그 송대에 관련된 동계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동계로 넘어가서요. 당나라의 문화의 특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보통 당 문화의 성격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나가 기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기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이제 당나라 그 전에 남북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조가 이제 귀족대 문화가 이제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개방적이죠. 그래서 이제 서역 제국이 여러 국가와 교류하면서 개방 정책을 이제 펼쳤다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있는데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근데 이 반대로 송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포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서민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서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됐고 그다음에 개방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민족이 계속 침해를 받다 보니까 국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중화주의를 강조한 성리학적 사관, 성리학적 그 성리학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와 송나라의 문화는 좀 차이가 있어. 이런 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문화는 중국적 중화문화의 완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오랜 분열을 수습하고 문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여 중국적 문화의 결실을 가져올 때가 당대다. 자, 그 남북조의 호환적인 문화는 당제국에 의해서 문화의 내용이 중화적인 성격으로 다시 정비되었다. 당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북조를 계승하여 정치, 군사, 법률 제도는 북조의 문화를 받았고 학문과 예술 면에서는 남조의 우수한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남북 문화를 융합하여 중화 문화가 완성되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그 기초에 나온 부분인데, 자, 당나라 문화는 그 담당층이 남북조 이대의 발전 귀족 계층이기 때문에 문화적 성격은 귀족이었고요. 다음에 당문화의 성격은 국제성을 또 있죠. 개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문화의 국제적인 성격은 이룩한 데는 당제국의 영토적 확대와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이유에서 하면 요거 쓰면 돼요. 외국 문화에 대한 가감한 개방 정책이 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제국의 영토 확대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북으로는 돌골과 위구르를 지배하였다. 다시 서방으로는 투르판 분지와 청해, 신강, 감숙방면과 남은 월남까지 정복하여 육도보다는 이제 설치해서 강대한 지역을 하는 기미 정책을 실시했다. 자, 이런 당나라 영토 확대와 개방 정책으로 당에는 외국인 가운데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당의 고위직 관료로 올라간 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이제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번장 제도를 통해서 무관들을 등용했고 그 다음에 빈공가 이거 빈공가 예전에 한국사 시험에 문제 나왔죠. 육두품들이 많이 응시했잖아요. 그래서 문관들을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얘가 이제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이제 알육산도 이런 번장제도 등용해서 이제 등용했고요. 우리나라 최치원이나 고손지 장군도 요 당나라 제국의 국지성 개방성과 또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 있죠. 이게 하약도.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장항성 관련된 내용인데 장항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상당히 개방적인 성격이고 국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문화의 기족성과 국제성은 수도 장안의 규모와 풍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장항성은 당 제국의 기족적인 위용을 국제적 가시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설계된 국제도시다. 자, 이곳에서 동서문화에 교차되면서 각국의 사신가, 유학생, 학자, 예술가, 승려와 상인이 선진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장항성의 대도를 하였으니 장항은 마치 인종의 만국박람회 같은 풍경을 지니고 있다. 자, 이들 외국인들이 다투어 당의 문화를 익히고 돌아가 자기 나라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비롯해 해동성국을 자랑하는 발해의 문화와 그리고 나라, 해안 시대의 일본 문화 등 당에 유학한 학자, 예술가, 그 다음 정치인들이 창출한 바가 많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 내용상의 발전을 이루어 완성을 보게 된 것도 당문화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죠. 자, 그다음 당대 시대 사상과 종교의 이제 그 발전을 볼게요. 자, 유교의 간학화와 사상계의 세 발언을 볼게요. 예. 자, 중국주의적 중화주의의 문화 성격은 당대 유학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때 발달된 유학은 위진 시대에 거쳐 노장 사상의 영향으로 변질되었고 다시 불교의 발전 후 사상과 학문의 왕자적 위치에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유교 경제에 대한 해석도 구구하고 그 여러 파로 분열돼 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유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용도가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과거 시험.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는 용도 외에는 보통 이제 도교가 불교가 그 사상을 다 장악고 그냥 유교는 이제 홍학적 유교가 그죠. 과거 시험 보고는 이제 그 지식인들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주로 당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아직 유교와 불교가 아주 사상계를 지배를 하게 돼요. 예. 자, 당은 제국통일제국의 완성과 함께 유교 사상을 통일제국의 이념을 정복시켜 표해서 유교 경제에 대한 해석을 통일했다. 이에 당태종은 공영달로 하여금 오경정의를 편찬했다. 자, 오경정의는 두 번이나 기출문이 나왔죠. 예, 오경에 대한 뭐냐면 정의를 내는 거야. 예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도 있었는데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이제 오경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경, 서경, 역경, 예경, 그 다음에 춘추를 얘기하죠. 춘추. 네. 그래서 과거 시험, 특히 이 명령가를 볼 때 이 오경정의의 해석만 가지고 답을 써야 합격을요. 그래서 유교적인 통일적 완성을 했는데 이 말은 꼭 뭐냐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학문을 해결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오경정에 관련된 내용이 한번 있으니까 한번 줄을 읽어 볼게요. 태종은 정관 4년에 안사고로 하여금 오경에 대한 여러 해석을 연구시켰다. 안사고는 남조에서 북조로 건넌 안지추의 그 후손, 안지추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안시가온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안지추의 후손으로 당대 유학의 남파가 어, 당시 유학은 남파가 존중되었다. 자, 태종은 정관 12년에 공영달에게 오경정인을 편찬했다. 자, 이렇게 남북조 이대에 이제 러파로 갈려져 해석이 구구했던 오경 해석이 통일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당 후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핵이라든 홍구라든 비판이 대두돼요. 그리고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사상계의 새로운 방향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에서 당 후기 때 이제 조금씩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신유학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송나라 때 송학, 이학, 음, 성리학 이런 학문들이 이때 당나라 이제 후기 때 그 맹아들이 보이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홍과학적 유학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불교와 도교를 그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흡수 통합을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근데 안사에 나는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불교와 도교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도 종전의 홍학적 유학에 대한 비판을 가면서 이제 새로운 유학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때 이제 그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도 또 특히 불교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죠. 선종 같은 것들 요소를. 그래서 후에 이제 뭐 그 신유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가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유나 유종원 이런 사람들이죠. 이고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이 한유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이 한유와 관련된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당의 후기에는 핵이라는 홍보하게 된 비판이 대두되고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사상계의 새로운 방향이 일어났다. 특히 이 불교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종이죠. 선종. 선종. 자, 당 중기 이후에 학문의 어용주에 대해서 사상계의 새로운 발음을 익힌 학자는 한유, 이고, 유종원, 유은숙이다. 자, 이들 공통된 학문적 경향은 중국적인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불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아울러 오경정이 같은 홍과학적인 그 반벌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상계를 침입하려고 했다. 세상체계를 수입하려고 했다. 근데 주의할 건 불교를 비판했다고 해서 불교적 요소를 다 비판한 게 아니라 비판을 이제 하면서도 받아들였죠. 이걸 뭐냐 비판적 비판적으로 하면서 이제 불교적 요소를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이와 기라는 개념 있죠. 이게 이제 선종의 체와 용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선종적 요소를 받아들였다.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요거 이제 같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한유는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유학책을 세우자 했다. 그는 원도에서 맹자 이후에 유가의 정통이 단절됐다는 거야. 주장하면서 유교를 부활시키는 강조하면서 됐다. 요걸 이제 뭐냐면 일종의 도통론이라고 해요. 도통론. 그래서 이 도의 흐름이 이제 뭐냐면 유교에 있고 특히 이제 유교 중에서도 이제 어디냐 원시 유교에는 없고 원시 유교의 도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뭐냐 홍각적 있잖아요. 유교는 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도통론이야. 도통론. 그래서 맹자 이전까지는 이제 도가 있고 그 이후에는 도가 없다. 홍각적 그 뭐냐면 도통론을 주장을 했죠. 예. 말자 오늘 다시 할게요. 맹자 이전에는 원시 유학에는 도가 있고 그 이후에는 홍과학적 유교에는 도가 없다. 도의 맥이 끊겼다. 이렇게 이거는 사이비 유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게 도통론인데 도에는 유교가 있고 도는 유교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시 유교에서만 있고 그 위에 유교에서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정의 형제죠. 정의 형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있고 단절되었다고 보고 이걸 이제 예전에 원시유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원성에서는 인간의 성을 출생이 생기며
인이 예지 신에 따라서 5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성을 다시 상중하로 나눴죠. 그래서 성을 상중하로, 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성이 군자고, 중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이 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잘한 것도, 착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걸 죽이고 착한 걸 좀 교환하면 그래도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망난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상품의 성은 선하며 한문에 나가서 더욱 밝아지고, 하품의 성은 악하며, 중풍은 이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맹자와 순자의 선서설이나 성악서보다 좀 진일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유의 제자가 누구냐? 이고라는 사람이죠. 이고는 복성서를 썼어.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는 원래 그 뭐냐면 깨끗했던 성인데,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커가면서 이 성 자체가 이제 뭐냐 변질됐다는 거죠. 원래 성대로, 원래 태고는 양지죠. 양지와 비슷한 그 성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게 복성성인데, 이거 약간 이제 어디하고 비슷하죠? 성리학과 양명화하고 비슷하죠. 이 성리학 양명화조차도 이제 얘기하잖아. 원래는 깨끗했는데 이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걸 수양을 통해서 이제 복구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복성선을 지었고, 한이와 함께 논어 그 지혜 논어 피대를 저수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은 성의 성과 차이가 없고 모두 성하고, 인성은 본래 깨끗하나 외모에 가물돼요.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상 물정에 이제 찌들면서 정이 나타나 비로소 성하고 나눠졌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욕심은 없어요. 고요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며 본래의 선성으로 복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성리학과 양명학의 주요 내용이 이제 일종의 줄기세포 같은 어떤 사고방식이 이미 여기에서도 보이죠. 이고 사상에서도.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유정호는 천선에서 한유의 사상을 비판하고, 음양이기는 곡 상태가 다양하고 천지, 원기, 음양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 대한 벌을 낼 수 없다. 자, 이 유정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이라든지 인격 시전 요소를 이제 다 부정을 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일종의 천을 뭐라고 보냐면 원리로 본 거죠. 원리. 그게 이제 뭐와 비슷한 거냐면 이제 나중에 성리학에 영향을 주잖아요.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천이라는 개념을 인격 시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인격의 어떤 그 감정을 배제한 어떤 원리나 원칙을 보자. 도덕적 원리와 원칙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유종호 사상에서 본다고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종호 사상은 유무주의 경향과 함께 무신론적 정신을 지녔으며, 역사의 발전 성인의 의지가 아니라 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종호는 세를 통해서 역사의 진화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 다음에 유은석이라는 청론에서 유종호과 한유의 논쟁을 정리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은주시대 때 상제나 천을 보지 않고 인격시를 보지 않고 성리학처럼 어떤 이치나 상강오륜이나 도덕적 원리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미 유은석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유종원이나.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천은 만물을 생성케 하고 인간의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여 천과 인의 특징을 논하고, 인간의 기능화복은 인간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 하늘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비판하는 거냐면 청인상설 비판한 거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한 거지 무슨 하늘의 어떤 뭐 청명을 받아서 하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이들 당후기의 사상가들은 중화주의 학문 경향은 그 당후기의 사상가들의 중화주의 학문 경향은 사상계에 이제 새바람을 일으켰고, 다음에 오는 송대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이제 불교를 볼게요. 수당 때 불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점점 중국화된 불교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도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중국의 문화와 접목시키는 그런 불교가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 청태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종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종이야? 그 정토종, 다 이 중국화된 불교야. 중국화된 불교.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마지막 인증본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본은 11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본 11번이에요. 자, 당대 중국적 불교의 성격과 불교 문화를 볼게요. 자, 한때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남북조 시대의 발전을 거쳐 독자적인 종교 교단을 형성되면서 중국적 불교가 확립된 건 당대에 와서이다. 자, 중국적 불교의 성립은 북의 태무제와 북주의 무제가 단행한 호독한 패물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건 남북조 시대 국가 권력과 호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한 불교는 외대 종교의 성격 때문에 유교와 도교부터 저항을 받게 되었다. 불교는 북이 지배층의 도교 중심적인 국수주의 정치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자 불교계의 각성과 함께 새로운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산무일종 번란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제 남북조 시대의 미신적 주술과 그다음 가람불교. 가람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불교 사찰의 이제 배치 같은 것들인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게 벗어나서 내면적인 체제를 정비하면서 종교와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자, 당시대의 중요한 불교 종파는 청태종, 법상종, 그다음에 하엄종, 정토종, 선종, 밀종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밀종이라는 게 있는데 밀종은 내면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주술, 화려한 주문, 화려한 이제 어떤 의례 의식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을 밀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밀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진원종이 있고 남화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밀종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진원종이죠. 남화교가 아니라 이거는 티베트 종교 종이고요. 예. 그 밀종도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요. 우리나라도 이 통일신라 때 이제 밀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있고 불교의 중국적 성격의 형성은 수나라 때 천태대사의 진위가 나와서 청태종을 완성시켰다. 청태종은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연결돼 있죠. 뭐 우리나라는 교종, 선종의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는 종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청태종은 남북조 시대 여러 파로 갈려진 불교를 종합하여 한 일종의 종합불교로서 불교 경전 가운데 법화경을 최고에 여기면서 그밖의 경전을 모두 법화경의 보조 경전으로 취급하여 불교를 통합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교를 통합할 때 고려시대 때 이 청태종을 이제 도입해 갖고 교선 통합을 이제 깨하려고 하잖아요. 진위는 이제 북조의 선학과 남조의 의학을 흡수하여 자성과 강망의 종교 이론과 경전 공존을 하는 선정지 후 상수. 먼저 이제 마음에 찬성을 한 다음에 후에 상수를 하자는 어떤 수양 조치를 내세웠다. 그리고 법화경을 이제 받아들여 청태종을 일명 법화종이라고 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 청태종 다음에 이제 북방에 하엄종이 나오는데 하엄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종파들을 이제 이론을 수용해서 포용적인 어떤 종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하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나라 때 중국에 들어온 두 손이 시조가 되어 당의 진엄을 거쳐서 습천무후 때 법장에 의해서 완성됐다. 하엄경을 최고 경종을 받들고 진심을 모든 형상의 근본이 했다. 특히 하엄경은 불교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전반을 거쳐 많은 사료를 제공하여 당시의 사회문화 형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 중에 하나가 이제 선종과 정토종인데 특히 선종이 제일 중국화된 불교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불교의 다수는 이 선종이야, 선종. 응. 그러니까 선종이 처음에는 이제 엘리트 종교였잖아요. 엘리트 종교. 그러다가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 선종이 이제 제일 중국화된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종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죠. 깊은 사색과 자선을 통해서 불교의 참된 경지인 해탈을 도달한다. 그래서 불경에서 이제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성에서 그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성을 깨닫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선종이잖아요. 자, 그 유래는 양대 중국에 온 달마의 선법에서 비롯되며 당나라 때 이제 남북조 종파를 갈려져 북파는 신수, 남파는 해능에 의해서 발전했다. 자, 해능이 주장하면 불성은 곧 마음속에 있으나 마음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 또 많은 재물을 부처님이 수주하지 않아도 수속게 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선종은 심상유각의 자선을 통해서 깊은 이제 명상을 위해 불교 교리를 도달하고 있다. 남종성은 이른바 오가실종이 나와 유학과 신문에 큰 영향을 주면서 지식계층의 지지를 받았고요. 이렇게 선종이 융성하게 되자 성원의 행사 규칙이었던 백자청균을 마련하여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계층을 실천도로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선종은 이제 뒤에 이제 뭐냐면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앞에서 봤죠. 이와 기가 성리학에서 강조되는데 요게 이제 그 선종의 체와 용의 개념이 이제 그래서 빌려온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당대에도 인도에 새로운 이제 종파로서 법상종과 밀종이 있었다. 자, 법상종 현장이 개조하고 유식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식 유식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였으며 유식론이었다. 자, 유식론이고 이제 중간학파 이런 개념들은 제가 나중에 그 한국 고대사 할 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현장은 그 629년에 인도에 가서 17년간 각국 순방해서 불교를 이제 뭐냐면 연구하고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현장에 이제 들렀던 그 곳이 날란다 서원이 있어. 날란다 유명한 사원 중에 하나예요. 날란다 사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때 이제 현장에 들어올 때는 바르다나 왕조가 있었죠. 잠깐 있었던 왕조였는데, 자, 하여튼 날란다 사원에서 많은 불경을 이제 가져와서 앞에서 말한 신역경을 이제 뭐냐면 번역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종의 이제 특별한 보호 아래 불경을 번역하는 데 진력했다. 자, 그래서 현장은 종래 불경 번역에 대의를 중시하고 문법을 소유한 점을 착안해요. 이게 문법을 중시하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불경 번역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뭐 어려운 말을 이제 얘기하는데, 대의를 중시했다는 건 의미를 중시하는 거야. 문법은. 근데 자기는 문법을 중시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직역을 했다는 거. 문법을 중시. 대의를 중시하는 문법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 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역을 주도했던 게 구마스의 구역경이고, 직역을 한 것이 뭐냐면 신역경이죠. 그래서 근데 학자들 보기에는 구역경이 더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해하기가 되게 편하거든. 중국인들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 하여튼 그가 번역한 경전은 구마스의 구역에 비해서 신역경전이라고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편 의정도 해로 이제 인도 갔다가 돌아와 불교 경전 번역에 종사했으며, 이 의정 같은 경우에는 남해기 기내법전이라는 그 책을 썼죠. 법상종으로서 장안에 융성했다. 밀종은 헌종시대 때 중국에 온 선무회, 금강지, 불공동 이른바 개원 3대 승에 의해 전파되었는데, 동진시대 때 전래된 작교에 반해서 이를 순수 밀교라고 했다. 자, 밀종은 이제 대일경을 받아들여 진원비밀법을 이제 배우는 기도종으로 특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승려 불공에 의해서 널리 퍼졌다. 자, 이러한 불교의 여러 종파는 당말 무종의 불교 탄압을 쇠퇴했으나 선종만은 중국적 불교로 발전되면서 중국 불교의 대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불교는 선종이야, 선종. 그리고 이제 선종에 침체된 이제 뭐냐면 유학에서 자극을 주어 송대 성리학의 발전 원동력이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선종이 송대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발달되려면 선종이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돼, 이해가.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전파된 불교는 당대에 몇 가지 중요한 역사 사명을 완수했다. 뭐 역사적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불교가 중국적인 이제 종교로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 불교와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석가모니가 설법한 이성적이며 철학적 불교 교리를 내세관이 없는 중국인의 사상과 국민성에 맞도 변명시켰다. 즉, 불교는 통치자와 지배자의 특권적 지위를 위험 있게 꾸며주고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종교로, 잠깐만요. 자, 주술적인 종교로 변모했고, 이에 따라 큰 사찰과 불상이 만들어졌다. 자, 기도를 위해서 불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대한 법회를 개최했다. 자, 이러한 행사가 국가적인 규모로 행해짐에 따라서 불교는 국가 목적에 부합한 호국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불교의 병역도 중국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니까 중국에 전파된 불경은 원래 이제 이게 산스크리트어나 파리어 같은 것들이죠. 이걸 이제 뭐냐면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번역돼서 없는 내용들, 개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해. 중국어 어휘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자, 이는 한자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감을 지고 있는 중국인의 중화의식에 반려하겠다. 그래야 불교 전래 이래 천여 년간 역경 사업들이 이제 번역 사업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이제 세계의 번역사상에 그 유대가 찾을 수 없는 방대한 한역 대장경이 성립될 수 있었다. 자, 이 과정에 수만 자에 달하는 새로운 글자와 어휘가 창조하게 되면서 중국어의 어휘나 내용이 불경을 통해서 더욱 다양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는 불교 사상도 점차 중국의 정통 문화 속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전하게 됐다.
따라서 당대의 시문 가운데 불교 사상과 불교적 신비성을 깊게 담겨져 있고, 다음 성대와 명대 주자학과 양명의 발전이나 도교의 전진교, 타의 성립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특히 도교의 전진교는 이제 그 신도교라고 하죠. 신도교. 그래갖고 신도교의 특징은 종전에 구도교가 이제 주술적인 어떤 성격이 되게 강했잖아요. 미신적인 성격. 근데 이 전진교 같은 신도교는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서로 삼위일체로 합치려고 했어요. 근데 유교와 이제 불교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론적인 어떤 종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중국 역사상 외대 사상이 중국인들의 영향이 불교처럼 크고 오랫동안 지속된 예가 없었다. 당대 중국적인 불교의 발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석굴사원과 불상, 타파의 건축으로 예술 방면에 끼친 공헌도 지대했다. 자, 중국과 한국, 일본에 현존하는 중요한 유물과 유적 가운데 불교 예술과 관계없는 건 드물 정도 불교는 동아시아 문화의 큰 자취를 갖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네 번째 이제 그 의의는 당대의 많은 승려들이 구복을 위해서 서역 제국과 인도에 여행했고, 그들이 지나간 지방과 국가에 대한 자세한 검문을 저술로 남아서 역사지리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방문자들의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중국의 과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그 뭐냐면 종교가 받아들일 때 종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종교와 관련된 미술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 과학 이런 것도 같이 받아들여. 예. 그래서 이 당시 세계적으로 수준이 장했던 아비아 이슬람 과학이 서양을 거쳐 중국에 전래됐는데, 특히 천문학과 수학은 이제 승려에서 전파되었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보다는 이제 여기 뭐냐 인도 수학과 천문학이 연결됐다고 봐야지 맞죠? 이게 불교가 이제 있으니까. 자, 하여튼 종교 천문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학 또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과학은 불교를 통해 중국에 수입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 이건 뒤에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도교 발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